여기는 마음속 산책입니다. 잠시 하던 일 내려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건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났는데 지금은 한번 약속을 잡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몸이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은 내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요즘 다니는 모임 이야기까지. 나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날 저녁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헤어질 때 기분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둘 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고 둘 다 나를 챙긴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만나고 나면 며칠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한쪽은 만나고 나면 그저 편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어지는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한 사람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일입니다. 한 남자 어르신이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나 다른 데도 가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서 대기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 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상대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인들한테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이 진행한 연구에서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는 친절하지만 부하 직원이나 청소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이익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대를 쉽게 무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사람들과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보다 27%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 앞에서만 불친절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식당 직원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아파트 경비원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태도가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성품은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친절한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 태도는 변합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사람과의 시간은 내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곁에 두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왔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집 나올 때 일이 좀 생겨서.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늦었고 그 전에도 늦었습니다. 매번 사정이 있었고 매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줘. 그럼 우리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좀 그렇지. 근데 바쁘다 보면 깜빡하게 돼.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약속에도 똑같이 늦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타일러 오켄펠스의 연구에서 사과 후 행동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사과를 관계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68%는 사과 후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신뢰감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과는 공허합니다.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과를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그 이상 언급하면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진짜 사과는 말 뒤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다음에는 연락을 먼저 하거나 시간을 미리 확인하거나 조금 더 일찍 나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사과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말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를 받아줬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됩니다.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언하면 오히려 화내는 사람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 대화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때?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상대방이 살짝 표정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나도 알아서 하고 있어. 라며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조언했던 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나 걱정 안 해도 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뒤로 둘 다 어색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한 분이 나 먼저 갈게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방어적인 태도를 습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만족도는 평균 34%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조언을 무시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흔듭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지적하는 말에는 귀를 막고 대신 상대방을 문제 삼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비판을 들었을 때 그게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려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진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조언이 필요 없다면 굳이 마음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소모는 줄여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내 말을 삼키는 것보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기 편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응,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1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 나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속이 좀 풀렸어.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내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도 요즘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기 시간만 중요하고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에서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기다리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이 급할 때는 상대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상대가 필요할 때는 자기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말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야기에만 소모한다면 그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듣고 한쪽만 배려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돌려받는 것도 해방감입니다. 5번째, 남 도울 시간은 없지만 자기 도움은 받으려는 사람.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친구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다음 달에 내가 이사하는데 그때는 올 수 있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부탁은 거절하면서 자기 부탁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도울 시간은 없지만 자기 도움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상호성을 기대하는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평균 72%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서로 돕는 관계에서는 관계 만족도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구하지만 남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먼저 댑니다.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움직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필요가 항상 우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은 받대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관계를 지켜주고 후자는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지만 일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 부탁은 못 들어주면서 자기 부탁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책임 분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누구를 멀리할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축하해 줬습니다. 전화가 오고 선물이 왔고 축하해요. 정말 좋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다들 기쁜 소식에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문병을 왔지만 금방 돌아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약 타러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때? 혼자 있으면 불편하지?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더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회심리학자 셸리 테일러의 연구에서 위기 상황에서 누가 곁에 남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의 83%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친구는 많다고 답했지만 힘든 순간을 함께할 사람은 평균 23명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평균 23명과의 관계가 전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쁜 순간에는 누구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축하는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불편해 보여도 피하지 않고 내가 약해 보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 문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타난다. 화려한 순간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어두운 순간에는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힘들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7번째, 나이든 내 모습을 편하게 봐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한 친구와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꺼냈나 봅니다. 그 친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거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요즘 자주 그러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부끄럽고 또 화가 났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데 길을 헷갈려서 한참 헤맸습니다. 결국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길을 잘못 들어서 말을 꺼내는데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요즘 자주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변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연구에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노인들의 자존감은 평균 38% 높았고 우울감은 29% 낮았습니다. 반면 노화를 지적당하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몸도 마음도 기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문제로 봅니다.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전자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후자는 나를 편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함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내가 느려져도 잊어버려도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그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8번째, 말없이도 편안함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시키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밖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시기도 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없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요즘 혼자 있을 때 느끼던 가라앉은 기분이 친구 옆에 앉아 있으니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편했어. 다음에 또 보자. 나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말없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자 아네트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서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침묵이 불편한 관계에서는 대화 중 긴장감이 평균 56% 높았고 만남 후 피로감도 컸습니다. 반면 침묵이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지속되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오래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만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은 인생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고 어떤 관계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뜸하게 하고 마음을 조금씩 거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지켜야 할 사람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내 변화를 받아들여주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 몇 명이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마음속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속 산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